안녕하십니까. 신상입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사고가 많죠. 근데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천재지변의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를 흔히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고는 이미 사건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의 쓰촨성의 지진으로 인해서 십수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리고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덮쳐서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그런 참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우리는 참 안타깝고 참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하지만 억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 그리고 그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하찮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똑같은 해난사고라고 해도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 거의 2,000명 가까이가 사망을 해도 그 배에서는 또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슬픈 그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회자되면서 그 당시 처신을 했던 모든 선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용감했던 그런 모습들도 길이길이 무소들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월호 같은 사건은 너무나 억울하죠.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한 사람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를 이 배가 물속으로 들어간 이후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세월호 구조의 국가는 없었던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이 앞부분에 원래 램프가 있었습니다. 앞쪽으로도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인수를 하고 청해진에서 인수를 하자마자 앞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뒤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우연으로 접안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램프가 내려갔지만 자연 접안을 할 때는 왼쪽으로 접안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세월호가 급속하게 왼쪽으로 기울면서 전복이 되는 과정에 이 왼쪽에 램프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서 그것도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닫히게 되죠. 화물이 들어가면 이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고요. 텅 비어 있는 화물차입니다. 이 안쪽으로. 만약 이쪽으로 바닷물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급속하게 배수가 차는 구조예요. 왜 갑자기 배가 급하게 넘어졌을까? 그 부분이 바로 이쪽에서 물이 들어갔을 부분인데 배가 좌우로 기울다가 이 아랫부분이 물에 닿는 순간부터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닿으면 워터파이프가 확실하게 돼요. 소위 말해서 이 수밀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확실하게 안 돼 있습니다. 국제 규격상에는 워터타이프를 확실하게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회사 관련 법규에는. 그런데 이런 연안을 다니는 한국에 있는 그런 카페리고들은 이런 수밀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부실한 거죠. 이러한 사고는 이배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카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앞으로 지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급속하게 물이 들어가면서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을 때 더 기울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게 재원하는 건가요? 한국 선박이라는 곳에서 경사기관인데 여기서 배가 들어왔을 때 또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그 선박이 가망성이 있는지 또 강의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기관이 한국선급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한국선급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견이 돼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죠. 이 배는 94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하야시칸의 선거라는 곳에서 제작이 되었는데, 여기는 2차 지전 때 한국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중고선 시장에 나와요. 이래가 중고선 시장에 나와서 2012년 10월에 중고선 시장에 나온 거를 청해진병원에서 사서 2013년 3월까지 수리를 한 다음에 작년 3월 달에 취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꼬박 1년 2개월을 뛰었어요, 그동안. 1년 2개월 동안 인천과 제주 항로를 주로 다녔고, 이번에는 6,825톤의 속도는 21노트. 21노트라면 1노트가 1.8km이기 때문에 대략 37km, 시속 37km 정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가 천천히 다니는 속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바이가 조금 이제 다니는 오토바이 속도. 길이가 146m, 선폭이 22m입니다. 그리고 920명 가까이 싣고 컨테이너 200개 정도를 실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130대, 화물차 60대를 싣고 다닐 수가 있는데, 이 배가 과연 이 화물만 실어지는 화물만 싣고 다녔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싣고 다녔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4월 16일 날 이렇게 침몰했습니다. 들어놓았죠. 이 배는 금년 4월 16일 날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5월 달에 사고가 났을 겁니다. 5월 달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6월 달에 났을 거예요. 금년에 사고가 안 났다면 내년에 났을 겁니다.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배였어요, 이 배는. 그 얘는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한 대 사서 헬멧도 쓰지 않고 매일 저녁 250km로 다니면 언젠가는 구급장 날아가는 거냐고 똑같습니다. 이 배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게 집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데, 단순히 해난 사고로 그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배가 넘어지게 될 과정만 사료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고가 만들어지기 전 이전 상황, 화물을 왜 그렇게 많이 실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상 구조가 될 수 있을 때, 자, 지금처럼 이 상태 보세요. 헬기가 두 대가 뜨고 주변에 배들이 도와주고 오고,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바다에만 뛰어들면 다 삽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는 어떠한 그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장면 보겠습니다. 앞쪽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몰려있지요. 이 위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실었는데 물을 쏟아졌습니다. 이 배가 왼쪽으로 급속하게 기우는 데에는 뒤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뒤쪽에서 들어오는 배수와,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컨테이너 박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를 왼쪽으로 넘어뜨립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물 위에 유체에 떠있는 물체가 좌우 균형을 바란스를 맞추고 있다면 아주 작은 무게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배는 기울어집니다. 그죠?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는.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물체는 기울어진 쪽으로 또 이동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이동하는 만큼 무게가 더 가해지면서 더 많은 쏠림을 주고, 더 많은 쏠림은 더 많은 미끄럼을 유발시킵니다. 결국 왼쪽으로 쭉 밀고 가죠. 그럼 이 위에다가 움직이는 배 위에다가 화물을 실으면서 왜 이렇게 묵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죠? 묵지 않았습니다. 전 처음에 이제 이 배가 사고가 나고 그 다음날 바로 관련을 쓰면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화물을 제대로 묵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쏟아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요거 하나 더 있죠. 여기에 라이프라프트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물속으로 잡히게 되면 자동으로 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안 터졌어요. 옆으로 쭉 가면서 다 있을 텐데, 여기 하얀 거, 이게 전부 다 이겁니다. 여기 하얀 것들 있죠. 앞에도 있고. 이 모든 하얀 것들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평소에도 이렇게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죠.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떠다니죠. 그리고 여기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여기서도 공기가 압이 차면서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침몰해서 됩니다. 이 상태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태까지 뒤집어진 데는 20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쓰러지고 난 이후부터 9시 35분에 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10시 20분 됐을 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것은 회사도 몰랐고 배 타본 사람도 잘 몰랐을 겁니다. 선박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안에 계속 있어라, 자기 방에 계속 있으라고 하는 그 악마의 방송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 그 부분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앞부분이 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심이 37m입니다. 37m 수심에 이 배가 뒤집어졌는데 이 배의 높이는 얼마쯤 되냐면요, 25에서 30m, 볼트까지 합치면 그 3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37m 수심에 30m짜리가 들어가면 남아있는 수심은 7m, 8m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배가 안에서 넘어져서 옆으로 쓰러졌다 라고 가정을 하면 몇 미터가 남을까요? 15m 남습니다. 그죠? 37m 수심에 배 폭이 22m니까 15m 남죠. 그럼 15m를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배 밑바닥에 있는, 자, 저쪽 뒤쪽에 있는 유리창 쪽은 해저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치더라도 이 창문을까지 접근하는 데는 이 수심에서 12m면은, 불과 15m면은 이 창문에 닿을 수가 있는데, 이 창문마다 만약에 에어포켓이 존재하고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은 가서 유리창만 깨면은 라이트가 켜지고 있을 때문에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이구적인 연구가 많습니다. 여기 바다는 심해도 아닙니다. 연안이에요. 섬이 보이잖아요. 섬이 뻔히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구조가 어렵다고 구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야간입니다. 야간에 무언가에서 작업을 하는데 무슨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야간에 작업을 하는데 주간과 야간을 비교를 해봤더니 비슷해요. 그죠? 주간에 떠있는 모습이나 야간에 떠있는 모습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왜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서 작업을 무슨 작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이 배가 쑥 들어가 버려요. 물속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혹시 시간이 나시면 국회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 10시에 세미나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원진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세월호 사건 특위 위원장,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고 계신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에서 주제는 앞으로 이 사건이 국정감사로 가요. 국정감사로 갔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야 하는가라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오늘은 세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만 그때는 이런 점을 챙겨야 되고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총망라가 될 거예요. 들으시면 할 겁니다. 그때 제가 발제를 하고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은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님, 그리고 알파잠수 기술공사의 이종규 대표님 참석하시고, 그 다음 변호사님 참석하시고, 또 전봉준 전 의원님도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문자를 날려놨는데 아직까지 답신은 없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지식과 또 그런 것을 함께 종합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도 이런 오시면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일을 했냐, 이때. 무슨 일을 했길래 그 다음날부터 가라앉잖아요. 여기다가 구멍을 내서 공기를 주입해야 뭐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있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밤낮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어록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사고가 나자마자 4월 16일 날 사고 난 날 저는 그 전날 4월 15일 날 여수에서 강연이 있어서 그때 부정선거 관련 강연이었습니다. 사무소로 올라오던 중이에요. 올라오던 중에 핸드폰으로 뉴스를 체크하니까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심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구조될 줄 알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했어요. 뭐 해군 있고 해경 있고 있겠다. 뭐가 걱정인가요? 그런데 점점 서울로 가까워올수록 한 명도 구조가 안 되는 상황으로 점점 이 사건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분석에서 그 다음날 4월 17일 제가 바로 첫 번째 쓴 글이 바로 이겁니다. 생존 가능성을 이룹니다. 에어포켓. 에어포켓이라는 용어 자체를 최초로 제가 알리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세상에 좋은 용어는 아닌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이 다음 학원에서 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에어포켓이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진을 제가 했는데요. 한겨레에서 최근에 5월 10일 날 에어포켓 문제에 대해서 제 글까지 거론하면서 에어포켓은 없었다라는 결론 내리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 기사를 검증한다라는 기사를 지금 또 어저께 이틀에 걸쳐서 두 편을 또 올렸습니다만 이 앞부분에 떠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에어포켓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선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구역이 있습니다. 선박이 떠있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 선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 물을 배제하는 만큼의 부피, 그 부피가 갖는 것을 맞춰주는 이 구역인데 이 중량보다도 구역이 크면 배는 떠 있습니다. 구역이 중력보다 크면 떠 있습니다. 구력과 중력이 같아지면 그때부터 이 배는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합니다. 무게가 구력보다 커지는 순간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이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순간 구력을 줄이기 위해서 바닷물을 조금씩 더 많이 넣어서 구력을 중력보다도 떨어지게 만들면 그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공기가 제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있는 대부분의 공기는 그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에어포켓이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때 이제 작년에 대서양에서 바다 속에 빠진 배 안에서 이렇게 에어포켓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이 안에서 60시간 동안 탄산수만 먹고 버티면서 있었는데 한 일주일은 더 계셔도 별 문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에어포켓만 존재하면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포켓을 이야기했더니 한겨레에서는 8.19, 사고 난 8.19에 가봤더니 에어포켓이 없더라. 에어포켓이 존재하지 않는데 에어포켓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희망을 줬다는 식으로 글을 썼어요. 저는 그에 대해서 기사 참 위험한 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에어포켓이 없으니 앞으로 배가 빠지면은 일체 구조할 것 없이 처음부터 일어나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사고 난 다음 날 에어포켓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다음 날 3일째, 4일째는 아무도 몰라요. 왜? 8일째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으니 그 앞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를 쓴다는 것은 향후 앞으로 우리가 구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시에 어떤 큰 위해를 받을 수가 있는 위험한 기사입니다. 저는 가능하는데 에어포켓 존재설이라고 한겨레에서 제목을 쓰는데 존재설이 아니라 에어포켓은 항상 반드시 존재합니다. 언제나 항상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다만 그 공기가 얼마나 버티는지 여부 그리고 그 버티는 동안에 사람이 그 안에 공기를 얼마나 쓰는지 여부가 차이가 있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고 때는 제가 천안함 인문학동조사위원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5분 만에 저는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5분 만에 저는 국가에서는 나라에서는 국방부에서는 69시간 동안 생겼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69시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럼 함수적으로 다 구조가 됐잖아요. 그죠? 함수는 던전을 가다가 다 구조가 됐고 한미의 46명이 한미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전원당 5분 안에 다 사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이 공간이 배입니다. 선실입니다. 그럼 처음에 배가 방파가 되고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닷물이 들어오죠. 바닷물이 들어오면 제일부터 어디부터 처음입니까? 열려있는 공간부터 처음입니다. 닫혀있는 공간은 제일 마지막 처음입니다. 열려있는 공간부터 바닷물을 차요. 그런데
길이가 88m짜리 천안함이 반토막이라서 선수 함수 쪽은 47m, 함유 쪽은 37m예요. 37m짜리 선박이 47m 수심으로 빠지는 걸 상상을 해보시죠. 37m짜리가 뚝 절반을 잘리어 나가면서 뒷부분만 남았어요. 그러면 뒷부분 남은 것 중에 뻥 뚫린 쪽에 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앞부분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리 물 들어오고 또 어느 쪽이 무거울까요? 뒷부분은 포타시드나 빈 공간이 있지만 앞부분은 엔진으로 있어요. 엔진도 있고 발전기가 있고 무거운 기계들이 있는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머리를 훅 숙이면서 물가 쭉 들어갑니다. 37m짜리가 47m 수심 들어가면 금방 들어갈 거예요. 쭉 들어가면서 앞부분이 먼저 배전바닥에 쿵 부딪히겠죠. 그리고 뒷부분이 앉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배가 바깥에 바닥에 떠있던 그대로 앉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배 밑바닥이 굴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울 수가 있죠. 또 왼쪽으로 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입에는 바로 앉거나 오른쪽으로 눕거나 왼쪽으로 눕거나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배가 들어가는 선실을 생각해봐요. 자, 열린 공간부터 물이 채우기 때문에 이 구력을 선실한 데는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지만 모든 선실은 공기를 그대로 안고 들어가요. 이게 선실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천장을 보십시오. 전등도 있고 에어컨 있어요. 공기가 빠져나가요. 이 공기 빠져나가서 에어닥트라고 해서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안에 있는 탁한 공기를 빼주는 것이 모든 선실마다 있습니다. 모든 데가. 그럼 스피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구멍들이 전부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기가 빠져나가면 밑에서부터 어디서나, 이거는 잠수함이 아니에요. 잠수함이 아닌데 어디서든 물은 들어와요. 그 들어오는 물이 계속 차고 들어오고 공기는 빠져나가고 결국은 그것이 가득 차는데 불과 5분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상황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했어요. 국방부는 69시간 이야기했지만 결과가 뭔지 압니까? 시신 46도를 인양하고 시신에 대한 검사한 결과 46명 전원 동시간대 사망 익사입니다. 4인. 폭발, 무슨 거짓말이에요. 폭발 없어요. 지나가네. 저는 폭발 없습니다. 국내 70%가 아닙니다만 네? 폭발로 사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막이 터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코피 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원 익사입니다. 그거 보면 우리 87년도에 박종철 열사가 그 고문치사 한 게 드러난 게 그 당시에 거만했던 의사가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의사분들이 그런 생명에 대한 걸 다루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문제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다녔지만 의사 세 사람은 진실만으로 있습니다. 저는 익사.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니까 배가 반토막이 났는데 제일 먼저 거기서 찾은 시신이 남기서 검사하는 상사분인데 배가 반토막 난 부분에 옷이 날카로운데 걸려서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침실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복도가 어디 지나가다가 배가 반토막 나는 바람에 흑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걸려있다가 잠수부에 의해서 시신이 발견이 되었는데 피부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어떤 손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인은 익사입니다. 그거를 국방부의 주장과 견적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배 밑바닥에서 7m짜리 길이의 어뢰가 터지면서 360kg TNT 화약이 폭발합니다. 그 분량은 수류탄이 6,000발이 동시에 터지는 규모랍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발바닥 밑에 3m 아래에서 6,000발의 수류탄이 한 방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도 이분은 견디셨습니다. 충격. 두 번째는 엄청난 고열이 발생합니다. 2000도에서 3000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들어오는 배수 때문에 익사하셨습니다. 그게 천안함 사고의 진실입니다. 네, 그걸 믿으라고. 그래서 천안함 사건은 이미 과학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어라. 제가 그걸 주장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디 텔레비전에 토론 나갔는데 외국어 이야기 있는 그 교수님하고는 아니 신대표는 천안함 사고 난 거 옆에서 봤어. 뭐 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봤어 그래. 참 할 말이 있더라고. 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자니 화도 나고 그래서 그 교수님 그랬습니다.
교수님 혹시 자제분 계십니까? 있어요. 교수님 자제분이 있으니까 나는 교수님이 부인하고 밤에 조용히 따뜻하게 잡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 소린가 싶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한테 당신이 나 우리 잠이 더 많이 안 들어. 내가 할 말이 있겠네. 나는 교수님 그 딸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과학 아닙니까? 만약에 잠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출생이 비밀 아니냐는 거죠. 뭐 성령으로 잉태한 케이스가 뭐 종교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에어컨 쓰는 것을 입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안함 때는 제가 단 5분 만에 익사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세월호는 에어포켓이 있다, 생명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180도 뒤집어졌어요. 보세요. 180도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저렇게 되면, 자, 이 공간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창문이 있지만 배에는 창문 없습니다. 완전히 막혀있고, 오로지 산소가 빠진 곳은 천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물 들어올 곳은 문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실에서 문은 일반 우리 가정집이나 또는 그 호텔이나 그런 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수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벽하고 바닥은 완전하게 수밀이 됩니다. 바닥 밑에는 철판이고 벽도 막혀있기 때문에. 자, 이게 180도 뒤집어지는 것들이에요.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발바닥 밑으로 돼요. 맞죠? 그리고 완벽하게 타이트가 된 곳이 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문과 이 공기가 빠져나갈 곳이 발바닥 밑에니까 저쪽으로 해수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바닷물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다 더 이상 못 밀어낼 지점에서 멈추게 돼요. 그죠? 그게 힘드시면 설거지 하실 때 맥주컵을 하나를 딱 들고 맥주컵 바닥에다가 휴지 하나를 딱 밑에다 붙여놓고 이걸 물에다가 탁 덮어보세요. 꾹 눌러도 물이 들어가다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안에 공기는 그대로 요게 에어포켓입니다. 이게 에어포켓이에요. 맥주잔은 유리창을 깨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의 공기를 우리가 나눠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나눠 마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소진하는 만큼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 것인가. 또 그 중에 안타깝게 제일 먼저 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산소를 소진하게 되는 문제. 그렇지만 침실에 전부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춥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하는 침실이니까 모포가 있었고 또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끌어안고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적어도 5일 물론에서 일주일 그 정도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조를 했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폭발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물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방마다 에어포켓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제가 그 첫날 글에 알파 잠수 이종민 대표한테 도움을 청해라. 이분은 그 분야 전문가예요. 이란 공대 조종가 출신으로 33년간 인양업만 하신 분이에요. 이라크 전에서 가라앉은 데는 건지를 돌았고 엊그저께는 그 필리핀의 130m 수심에 빠진 데 인양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바로 지난주에 어저께 제가 낮에 통화를 했는데 이분한테 도움을 청해라. 우리나라 인양가에서 가장 전문가이고 이분 사무실이 인천에 있는데 그 인천 사무실 마당 한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 당시에 천안함 때 이분도 천안함 좌초가 딱 보내놨다. 30년 인양 전문가가 좌초라고 선언을 하자 그 순간 저와 함께 종국 좌팔 전문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한 번씩 인천에 이렇게 가서 우리 광원에도 먹고 가리도 구워 먹었는데 이게 말 한편에 있어요. 그래서 형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다이빙백이야.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거를 통째로 쭉 넣으면 특히나 조류가 센 곳에서는 이것이 내려가게 되면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지선에서 작업할 때는 다이버가 그 밑에 지점까지 경첩하는데 5분 나오는데 5분을 제외하면 불과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잠수병 때문에 압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비를 이용하면
여기에 잠수들이 함께 들어가서 바로 출입구역에다 대놓고 왔다 갔다 작업이 가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기 와서 쉬는 겁니다. 강화반도 쉬고 이 안에서 담배도 피울 수 있답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고 이산화탄소를 뽑아내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작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이번에 바로 사고 난 하루 다음날 이 장면을 투입하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고나서 5만 회 가까이 조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연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랑 연락을 하죠? 3일 되는 날 이종익 대표가 화가 나서 청와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알리를 투입을 하자고 전화를 했는데 모른 척합니다. 결국은 4일째 되는 날 이거를 가지고 자리를 들여서 진도까지 갔습니다. 이종익 대표가. 갔다가 투입도 못하고 그냥 올라왔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냥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분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 장비를 쓰지 않고 돌려보냈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배수구 장관과 배경청장을 가운데 놔두고 땡기로 하는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상한 기자가 그래서 차이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양경찰청장이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걸 다시 가지고 오라고. 그때 정봉주 의원 팟캐스트에 이종익 대표하고 제가 함께 출연해서 막 방송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어디십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예, 가겠습니다. 어디요? 그랬더니 해경청장이라는 거예요. 해경청장이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으로 바로 이걸 들고 내려갔어요. 들고 내려갔는데 결국은 구조 한 사람도 못하고 철수했죠? 철수했는데 실패했다고 난리가 났죠? 조선일보에서 막 들고 씹었죠? 원인, 진실이 뭐냐?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배경이. 협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이틀 동안 고생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설치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배 뒤쪽이나 앞쪽에 출입구가 있는 쪽이 아니라 배 중간에 출입구가 없는 쪽에 4개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이 여기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가서 그랬더니 출입구도 아닌 곳에 있는 거예요. 부족한 얘기입니다. 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위치 찾아가서 겨우 이걸 내렸는데 알파 잠수에서 함께 간 다이버 3사람이 그 작업을 하느라고 전부 다 탈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배경에서는 이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면 지속적으로 다이버들을 공급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3사람이 그때 105분 작업했습니다. 105분. 이걸로. 25분 감압하는 것을 제외하고 80분 동안 구조 작업이 가능한 구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철수하고 나면 계속 3명 단위로 교체 교체하면서 들어가면 계속 안에서 시신기간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생존자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신이에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다이버를 공급 안 해주는 전체상 작업이 시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지서 위에 배경의 간부, 총격격 간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러 배경배가 옵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속도를 내서 와요. 그러면서 바지서는 들이받아버려요. 쿵! 하고 들이받아버려요. 다이버가 설치되어 있고 다이빙벨이 설치되고 다이버가 들어있는데 위협을 하는 겁니다. 다이버가 있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살인행위에 기합니다. 만약에 산소 라인을 끊어버리면 사람이 사망하게 돼요. 네, 그런 위험한 행위를 산소에서 나는 이 다이벨에 연결된 산소 라인에 손가락이 들어가면 구멍이 발생합니다. 누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압력이 쫙 떨어지면서 놀래서 올렸더니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하고 철수를 결심합니다. 이종익 대표가. 협조도 안 해줘. 협박해, 위협해, 라인에 구멍나. 그래서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족분이라는 분이 이종익 대표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신문에 안 난 내용이에요. 철수하면서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배경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한 얘기 하시면 됩니다. 왜냐? 배경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면 그게 가족들한테 다 돌아오죠. 배경이 협조 안 해주면 내 새끼 자네한테 들어있는데 배경이 안 도와주면 그 얘기하니까 이종익 대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접수가 되는데 그 다음 얘기 실패하신 겁니다. 아니 105분 동안 작업 가능했는데 우리가 처음 사고 났을 때 바로 투입하게 많은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뭐 실패하고 하면 되냐 했더니 한 명도 못 구했잖아요. 한 명도 못 구했으니까 실패 아닐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고 그래서 이분이 또 불특성질이 있어요. 오케이 내가 실패했어. 그 기자분은 저가 실패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 고중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굉장히 났어요. 마음을 너무 많이 다쳤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가족분도 그 얘기할 때는 너무 가슴이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린 생이면 같은 학교 구해볼 거라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갔는데 그들이 마음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어디로 잠실 나와간다 그러길래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 70몇 분가 있었다며. 그랬더니 실패했어. 아니 뭘 실패야. 70몇 분 있었으면 대단히 오래 있었던 거지. 한 명도 못 구했으니까 실패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75분 있었던 건 맞냐. 75분은 105분 있었다 그런 거예요. 가방까지 포함해서. 그럼 오래 있었네. 그래도 구하지 못하면 싶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어떤 뭔 일이 있었는데 무슨 압박 받았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죽지 않고 살아오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 노골적인 구조 방해 작업, 해경이 벌인 구조 방해 작업에 대해서 이거는 구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존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생존자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준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4일 날 해양경찰청장 언딘이라는 회사의 대표 그리고 청해진해운의 회장과 사장 이 네 사람을 상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그리고 직무유기죄로 제가 고발장을 제출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그 회사에서 하는 가리비를 구워 먹는 날 그랬습니다. 자, 그분이 적외선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내가 미국에서 샀는데 이게 적외선 카메라야. 천안함 사건 때 그 많이 나는 TOD 하는 그런 우리 카메라 찍고 있습니다만 먼저 카메라가 주간에 찍는 것이지만 야간에 찍는 카메라예요. 그 열 센서를 써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면 고스란히 보여요. 그 카메라 가지고 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쇠를 물에 달궈서 노쇠를 불에 달궈서 물에다 띄워놓으면 어떤 형상이 될까 궁금하다. 한번 찍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맹물에다가 노쇠 그릇을 불에 달궜습니다. 불에 달궈서 맹물에다가 얹어놨어요. 그랬더니 눈으로 보면 어떠한 변화도 없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마치 구름이 꽃이 피는 것처럼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색깔이 저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천안함이 반토막 나는 순간의 TOD 영상입니다. 반토막 나는 순간에 이 밑에는 2000도 내지 3000도의 온도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수온이 얼마나 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수온이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천안함 바위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 이 말은 천안함 바위에서 폭발이 존재하지 않았고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라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영화가 하루 동안 걸렸다가 사라졌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과학적인 증거로서 처음으로 그 영화에 소개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그날 일을 치면서 영화가 상영이 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것도 TOD 영상입니다. TOD 영상을 보내봤더니 천안함 함수와 함미를 분리를 시키는 데에 웬 물체가 가운데가 들어갑니다. 이 녀석이 천안함을 반토막하는 녀석입니다. 천안함은 좌초했다가 빠져나가서 수실 바깥으로 나가서 엔진이 꺼져서 표류하는 동안에 옆을 지나가던 잠수함한테 들이받쳐서 충돌해가지고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라는 책을 2012년에 써서 오늘 두 권까지 왔는데 대표님하고 저한테 캔디를 사주신 분한테 제가 한 번씩 드렸습니다. 책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저 책이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했는데 됐습니다. 책 공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 책 안에 천안함의 진실을 다 담아놨습니다. 충돌, 좌초한 이후로 충돌까지 가서 배가 반토막 나는 것.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4년째 제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24번째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밝혀졌습니다. 언론이 일체 보도를 안 해요. 이번 세월호 사건 때 답답한 거 많죠? 보도 안 하잖아요. 천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천안함의 진실과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면
이 나라 보수 정권은 향후 50년 동안 정권 잡기 힘들 겁니다. 뭔가 거짓말과 조작과 거짓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사고 후 두 번째 그 선수를 유지해야 된다. 이 선수를 잡아야 돼요. 왜 선수를 잡아야 되느냐? 이 선수가 물에 떠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각도를 유지해요. 이거 보십시오. 배 밑바닥에는 굴뚝 떠있고 선실의 구조가 반듯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물속으로 깔아앉는 순간 이 배는 옆으로 들어놓아요. 옆으로 들어놓는 순간 그나마 이 안에, 이 선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에어포켓들이 구조가 확 바뀌어요. 땅바닥에 발바닥에 있었던 구멍들이 옆으로 가버리면 그 지금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선수를 잡지 않았을 때 이 배가 쭉 가라앉으면서 그나마 있었던 생존자들의 거의 절반이나 하나씩 즉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수가 깔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난 이틀 뒤 선수를 잡아라는 글로 쓰고 이날 제가 MBN 방송에 출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여당뉴스의 밤 11시 방송에 생방송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선수 잡아라. 이 선수 잡아야 된다고. 이 선수, 이게 공기에 떠있잖아요. 공기에 떠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옆에 바지 선만 가서 묶기만 하면 떠있습니다. 잡는 거 힘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잡아줍니다. 공기가 받치고 있는 데서 배가 못 잡을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걸 하지 않고 내버려뒀을까? 우리는 반드시 그걸 밝혀야 됩니다. 이 배가 결국 뒤집어져서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바지선입니다. 이런 바지선을 갖다가 옆에다가 하나 갖다 붙여놓고 오른쪽 갖다 붙여놓고 묶으면 돼요. 이런 바지선도 있습니다. 이 바지선은 안에 공기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거 갖다 붙이면 선수 그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크레인이 그때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크레인이 달려가는 게 첫째는 왜 크레인이 왔느냐 이거는 거죠. 인양할 때가 아니거든요.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인양하겠다고 크레인이 달려왔어요. 그것도 미친 짓이지만 이왕 달려가는 거 선수하고 잡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날 밤에 돌아갑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게 바우스터스였는데 이 안에 프로펠러가 있어요. 프로펠러가 있어서 이 프로펠러로 이 배 앞부분을 배의 위에 붙였다 뗐다 하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케이블 묶기 좋지 않습니까? 이 배 바닥에다 묶는 필요도 없어요. 여기다가 케이블 묶어가지고 옆에 있는 바지선에 묶어버리면 이 선수를 그대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잡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가 견인 문제는 견인 안 하는데 이렇게 마력이 좋은 배가 심지어 항공모함도 양쪽에 붙어서 견인하는 만큼의 마력수가 좋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목포항과 저승들 여수항에는 이런 견인선들이, 예인선들이 무려 10수척이 있습니다. 이 배가 달려와서 쓰러지는 배 옆에 붙어서 밀고 가더라도 수십 양동으로 갖다 밀어붙여버리면 되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 이 배가 달려와서 쓰러지는 배 밀어가지고 수십 양동으로 쳐박아 버리는데 왜 안 했을까요? 불과 1시간 거리 목포에는 삼함대 사령관이 있습니다. 삼함대가 있어요. 목포. 삼함대에는 우리나라 주력부대, 해군부대에 인천에, 목포에, 부산에, 강릉에 있는데 4개의 주력부대가 있는데 물론 진해도 도구가 있습니다. 그 막강한 함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삼함대에는 PK라고 하는 고속정이 있습니다. 속도가 45knb, 45knb면 시속 80km, 70km입니다. 시속 7, 80km로 달릴 수 있는, 바닥으로 달릴 수 있는 그 고속정이 10수척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열척이 8시, 지금 이미 사고는 8시 때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출발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현장까지 달려가는데 1시간 안 걸립니다. 그러면 한 고속정마다 20명씩 해군대원들이 타고 라이프 자켓 입고 손망치 들고 가서 저 배에 가서 유리창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구해내면 열척이 가면 200명이잖아요. 200명의 해군대원들이 저 배에 들어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조해내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니면 후추함이 달려가서 쓰러지는 배 옆에 가서 들 쳐박고 있어도 쓰러지는 쪽에서 들 받아버려서 안을 파고 들어갑니다. 배가 무슨 엄청나게 탄탄하고 쇠로된 배가 아니에요. 배가 굉장히 약합니다. 덩치에 비해서. 천안함은 배 밑바닥이 1cm가 안 돼요. 그렇게 배가 약합니다. 그러면 후추함이 이 세월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그대로 가서 들이받아버리면 안에 있는 사람들 추격도 안 가요. 배끼리만 찌그러지지.
푹 찌그러지면서 후추감이 세월호를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대로 띄우면 돼요. 안 빠집니다. 더 이상 안 빠집니다.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요. 세월호를 가라앉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사건으로 키우지 말라. 제가 세 번째 19일, 4월 19일부터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세월호 침범에 대한 고문, 7시 20분에 구조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초기에 증언자, 목격자들 또는 증언자들의 경험들을, 그 배에서 살아가는 생명자들, 그 사람들의 증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이야말로 사고를 풀 수 있는, 사건을 풀 수 있는 지만이기 때문에요. 7시 20분에 이미 구조를 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분명히 TV뉴스에서 인천에서 출항 제주로 가는 배가 진도 해상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왔다라는 요지의 행사를 똑똑히 들었다라는 증언이 있는데, 배경과 정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뒤로 나온 증언은 내가 해장국을 먹다가 내 친구와 함께, 우리 아버님이 어제 술도 같이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아침에 마주치기 싫어서 나가서 해장국집에 갔는데, 한참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테레비를 켜더라. 그랬더니 이상한 거 나오더라. 뻐꾸기 들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밥을 먹었는데 배도 멀쩡하고 그냥 그 시간대에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저는 다 구조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 그러고 해장국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받은 영수증이 이거요 하고 아고라에 올렸어요. 그 시간이 7시 33분입니다. 7시 33분인데 그 이전에 분명히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텔레비 방송에 뉴스 속보 부분이 희미하게 지워진 흔적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관련 기사는 삭제해버렸습니다. 삭제. 왜 그랬을까? 이거는 처음에 이베이에서 운항하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해경 연락했습니다. 해경 연락했는데 본사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우리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해경에다가 구조 신청했으니 그렇게 아쉬워. 본사에 통보하면 본사에서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천만에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돈이 걸려있어요. 운항관리팀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서 1시간 반만 더 가면 제주인데, 제주에 가면 손님도 내리고 화물도 내릴 수 있는데 여기서 구조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다 내려서 팽목항 가야 돼. 팽목항에서 목포 이송해야 돼. 목포에 기다렸다가 배를 얻어서 제주까지 가야 돼요. 받은 돈 다 돌려줘야 돼요. 새로 표 끊어서 보내줘야 돼요. 맞죠? 오늘 하루 동안에 갈 수 있을지 못 갈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안 됐습니다. 화물은 더 심각해요. 이 배를 견인을 해서 목포 항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화물 3,000톤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배는 수리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3,000톤의 화물을 제주까지 보내주려고 그러면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몰라요. 예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화물을 받은 건 다 돌려주고 새로 화물 비용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 되고, 또 있습니다. 제주에서 하루 동안 여행하고 관광하기 위한 모든 스케줄이 캔슬되면서 그 편한테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죠. 그죠? 자기들 방식이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수억이 손실난다는 것 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 배에다가 꼭 그래야 되겠냐, 제주까지 갈 수 없겠냐, 계속 반대치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이 지지부진하면서 배경은 신고를 받아놓고 어쩔 줄 모르고 기다리고 있고, 본사와 선박에 있는 항해사와는 계속적으로 교신하면서 그 신강이 되거든요. 그 내용 뉴스에 안 나오죠. 그건 해운에서 다니면서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회사가 이깁니다. 배가 갔습니까? 가요. 가다가 넘어졌죠. 넘어지면 이 다음부터는 다른 논리가 작동해요. 운항가격이 빠집니다. 이미 사고가 났으니까. 그때부터 누가 보느냐? 그때부터는 보험심사팀이, 보험법률팀이 묻습니다. 청해진 경우에 보험법률팀이 이 사건을 깜빡하고 이미 사고가 났어. 배는 박성수에 들어가. 그러면 보험이라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회사의 과실이 아니어야 돼. 자동차 사고가 났다. 친구랑 둘이 갔는데 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음주운전 중에서 술 안 먹은 친구가 잽싸게 자리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어디로 조금 더 가서. 음주운전 보면 안 되잖아요. 중앙선 친구 보면 안 되잖아요. 건널목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입에는 짐을 엄청 많이 실어서 처음부터 위험한 상황을 감춰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외부에 노출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가다가 그냥 사고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1시간 전부터 라이프 자켓을 입고 있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배 밖에 나가서 간판 위를 다니면서 빨간 자켓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안 좋다고 본 겁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구조될 때까지 자기 방에 머물게 있게 하라는 지시가 본사에서 내려옵니다. 배 타고 있는 사람, 방에 사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라이프 자켓 입은 사람들을 방에 머물게 하라는 것은 그 상식에도 맞지 않고 그런 있을 수 없습니다. 라이프 자켓을 입고 머물 수 있는 것은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는 라이프 자켓 입고 돌아다녀야 아무도 도움이 안 되니까. 배는 라이프 자켓 입는 순간 바다하고 가까운 쪽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라이프 보트 근처로 가야 돼요. 바다에 뛰어들면 일단은 살잖아요. 라이프 자켓을 입고. 그런데 계속 방에 있으라는 방송에 나오는 메커니즘은 최대한 구조될 때까지 이 배가 180도 뒤집어지리라는 본사에서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상황을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 구조하러 와서 옆에다 대면 그때 차근차근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방에서 잡아두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 배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고가 되어서 보험금이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말하는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사람을 죽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좀 사실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악마가 하는 소리죠. 그런데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사망했을 때는 그냥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불하면 되지만 평생 장애로 남았을 때는 훨씬 크다는 상식적으로 알죠. 그죠? 일본의 와타나베 교수가 그걸 지적을 해서 굉장히 모골이 송연해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와타나베 교수가 그 얘기를 그 구조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서 그걸 보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는 기자 얘기가 되었습니다. 진도가 보이는 사고가 난 적은 이렇게 접수시간이다. 여기서 사고가 났고요. 이런 상황인데 하늘을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해군대가 30척 가까이가 있고 항공기를 두고 잠수부가 500명, 600명에 있을 구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짓말로 방송에 나오죠. 8시 전부터 해상에 서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와 신강회를 하는 동안은 계속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8시 52분에 처음으로 신고를 받았다고 하는 배경이 말이 거짓말인 것은 자기들이 안전행정부에 보고한 공문에도 분명히 8시경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진도문 상황실에 있는 상황고시에는 8시 25분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인근을 지날 때에 배 밑바닥에 어떠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나중에 배를 던져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전날 밤 암초에 부딪힌 것 같다는 복수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그러한 사고와 이 배가 한꺼번에 쓰러지는데 일조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배는 화물을 3배나 많이 실었었던 것이 결국은 이 사고를 이어지는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초기에 뉴스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사고가 나고 1시간 10분 지났을 때 YTN에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뭔가에 충돌한 뒤 뭔가에 부딪힌 뒤 침몰 중이다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YTN이 오보일까요? 이 투데이도 똑같은 것을 보도를 합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가 일어났었지만 무언가 충돌한 뒤 침몰하기 시작했다. 그럼 초단은 좌초냐 충돌이냐? 좌초 후에 표류하다가 충돌을 하는데 어떤 기자들은 좌초를 보도합니다. 어떤 기자들은 충돌을 보도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장님 두 사람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코를 만진 사람과 다리를 만진 사람이 큰 방송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좌초에 대한 취재를 했고 어떤 사람은 충돌에 대한 취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뉴스 상황이 진실을 굉장히 가깝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발견한 지식이 천안함에 온전한 상태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세월호로 넘어가겠습니다. 8시 52분에 처음으로 신고를 받았다는 배경이 8시 10분에 배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단원고에다가 전화한 사실이 단원고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배경이 할 일이 없어서 승객 회사의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배하고 연락이 안 되면 세월호의 3주 사이 청해진 해운에 전화한 게 맞지 왜 단원고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8시 10분에도
구조를 받아야 하는, 한국 학생들이 구조를 받아야 하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학교 사정판에 나와 있습니다. 8시 10분부터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 뒤집어진 10시 20분까지 따지면 2시간 10분 있었어. 2시간 10분. 그 2시간 10분 동안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 바깥으로 나와서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안 했던 거예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운항관리팀의 논리, 그 다음에 보건법률팀의 논리, 그 두 가지 탐욕, 돈을 줄이겠다는 탐욕, 그 다음에 보험금을 많이 나가보겠다는 탐욕, 그거하고 덧붙여서 또 하나의 탐욕은 배경이 이 8시 10분 때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가 크죠. 그러니까 선장을 제일 먼저 데리고 가서 선장을 합방 재웁니다. 배경 감독실에서. 합방 재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건을 축소하죠. 네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풀면서 배가 쓰러졌다. 선박을 절대로 한쪽으로 튼다고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쓰러졌다면 엄청나게 많은 무게를 상부에다 실었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것이지 회전한다고 해서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배경이 결국 사고를 축소하고 그렇게 해야 선장도 처벌을 적게 받고 해운 회사도 보험금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사건을 축소하는 데에 배경이 묻혀 있습니다. 우회전 급선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회전 급선이 실제로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절대 아닙니다. 자, 한쪽으로 급선했을 때에 유튜브에서 한 번씩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안에서 하이스피드 턴이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시면 항공모함 이런 데들이 가면서 하이스피드 턴을 했을 때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드스타트 오른쪽으로 꺾어라 명령이 떨어지면 스피드스톤이 나와서 타를 돌립니다. 그럼 타에 물이 떠면서 배가 기울어집니다. 가판위에서 대원들이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웃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정도 기울어집니다. 그 각도는 대략 한 15도 정도 기울어집니다. 이게 선박이에요. 극도로 돌렸을 때 선박에 이 정도 기울어집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고각, 낚시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제대로 화물을 묶지 않았다는 거죠. 화물을 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배가 쓰러지는 데 일조했다. GM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비티 모멘트라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모든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수의학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배운학을 한다고 하는 바람에 전체 환경공학과 토목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국민들이. 그 다음에 천안을 잡아쳐주면서 선박공학과 배양공학과 물리학 역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번 세월호로 이제 조선공학에 대한 석사과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선박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량과 부력이 작용을 해서 중량이 보다 부력이 클 때 떠있지만 만약에 또 무게중심이 부력중심보다 밑에서 뒤집어집니다. 전복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선박의 보건성이라는 겁니다. 세월호는 선박의 보건성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조를 했어요. 120명의 승객을 더 실겠다고 뒤에 선실 부분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서 전체 톤수가 239톤이 늘어나고 무게중심이 51cm 높아졌습니다.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게 뭐냐? 자, 보트가 나요. 보트에 어른들이 보트에 타면 10명이 타면 조그마한 보트 같으면 뒤집어지겠죠. 한강에 나올 때는 뒤집어지잖아요. 안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앉으면 되겠죠. 최대한 앉으면은 그나마 뒤집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서 있으면 무게중심이 높아지죠. 앉으면 무게중심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 배는 객실을 증설하면서 무게중심이 50cm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선교협회에 승인 요청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는 조건이 기가 막혀요. 화물은 1,400톤 줄여라. 여객도 5톤 줄여라. 평형수, 발라스트 탱크의 배수물은 1,000톤 늘려라. 이 조건이면 승인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승객을 더 많이 태워서 돈을 벌겠다는 회사가 여객을 줄여가면서 화물을 줄여가면서 바닷물을 1,000톤 넣어가면서 이 공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결국은 이거는
거주 산업에만 존재하는 승인 조건이고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즉, 이 배우대사와 선교협회와 그리고 조선소 3자 간의 커넥션입니다. 비리예요, 비리. 경향신문에서는 한국 선급이 검찰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한국 선급에 알려주기까지 한다. 해경이 아니라 해적이에요, 해적. 결국 화물을 3배 이상 가져갔다는 것, 평형수가 부족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화물 3배. 근데 화물 3배를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1000톤 싣으라고 했는데 왜 3000톤을 실었을까요? 그거는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늘 그렇게 다니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배에서 1000톤 정도만 실어가는 것은 이 배가 태풍이 불어도 배가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하고 평평할 때는 2배, 3배 실어도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3배니까 저는 3배보다 더 많이 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물을 싣는데 이런 식으로요. 20톤짜리 트럭이 왔는데 20톤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톤으로 가요. 화물을 10톤으로 들고 가면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비용이. 그러면 나머지 절반의 비용을 가지고 하는 노조와 이 선박 관계자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럼 실제로 이건 톤수보다도 훨씬 작은 톤수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는 3배를 훨씬 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해경이 25척, 해군이 8척, 항공기 6대가 지금 구조 작업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데 어디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안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해경이. 상황을 축소하고 구조를 권장하고 했던 안일했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지탄을 받습니다. 목포 사망대가 왜 출동하지 않았을까요? 여기가 사고 전인데 이 많은 생명이 갇혀서 떠날리를 치는데 목포 사망대 사령관이 자기 방에서 텔레비전으로 이 상황 실황을 보고 있었다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밝혀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가 이 앞부분으로 세월호의 앞이나 뒤를 들이받아가지고 확 끼워가지고 밀어붙여도 배가 더 쓰러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이런 배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안 했을까요? SS는 우리는 왜 투입하지 않았을까요? 심해가 안 줄때 우리는 엄청난 국가의 혈세,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을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37m 수심이 무슨 심해입니까? 연못이. 그죠? 이 사람들은 심해대라는 사람이에요. 심해감수사.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 대통이 서해 어딘가 빠졌는데 수심 80m 지점을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건드리면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대통은 목숨 걸라고 우리 그 300명의 아이들 목숨 걸릴 게 아닙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SHO 전직 재래군인이 우리는 투입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막강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다는 겁니다. 왜 투입 안 했을까요? 우리 투입, 이 아저씨들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냥 안 들어갑니다. 폭탄 들고 들어갑니다. 폭탄. 언더, 워터, 데몰리션 팀의 약자예요. 폭탄 들고 적의 항만에 침투해서 적의 항만 다리에다가 폭탄 붙이고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빈손으로 들어가서 사람 데리고 나오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왜 그걸 안 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 됩니다. 언딘이라는 그 사람. 배경이 해군 유니티 장소를 막았다? 언딘한테 뭐라고 해서. 왜 언딘이라는 회사가 자꾸 이래 오르게 됩니까? 이 회사는 대한구조협회 부총재를 맡습니다. 언딘 사장이. 대한구조협회는 배경이 만든 단체입니다. 배경에서 제대하고 배경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대한구조협회나 언딘이라는 회사에 취직합니다. 이번 사고가 나니까 야 이거 문제 끝났다 막 진짜로 다녀간 겁니다. 이 언딘 사장이 진도로 열심히 내려가던 중에 청와진 창의진 회원과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당신들한테 우리 구조물을 맡기겠소라고. 그러자 이 언딘 사장이
전화통으로 계약을 하고 진료에 내려갑니다. 갔더니 자기는 입양하러 갔는데 가봤더니 견인하러 갔는데 버스 안에 300명이 갇혀있는 상황이더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오마이뉴스하고. 구조를 총책임지는 회사가 하는 말입니까? 견인하러 갔는데 버스 안에 300명이 들어있는 상황이더라. 처음부터 발리에 가서 투입한 회사가 구조 전문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양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달려가면 교통사고 나면 레카차들이 달려가듯이 우리도 달려가서 끝나요. 119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어서 119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레카차가 달려가요. 레카차. 그리고 레카차 기사가 마치 자기가 구조대량 폐쇄를 한 겁니다. 거기서. 현장에 갔더니 멘붕 상태에 빠져있는 해군과 해경이 굉장히 자기를 반기더라는 거예요. 왜? 해경이 어쩔 줄을 몰라고 있으니까. 이미 청와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죠. 김장수도 그랬고 청와대 대변인도 그랬고 뭐라 그랬습니까?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아니니 박근혜가 뭔가를 아무것도 했을 리가 없지요. 대통령이 안 하니 국무총리가 했을 리가 없고 국무총리가 안 하니 총리가 장관들이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껏해야 해경과 해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고 있는데 언니라는 사장이 와서 우리가 이쪽 계약을 맡았다고 하니까 아이고 맡긴 거예요. 이 회사는 유능한 잠수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이 고급 인력을 항상 보유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없게 합니다. 사업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잠수부들을 모집을 하는데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UDT, SSU, 국가에서 키워도 무수한 전문가도 있는데 바로 투입을 해도 없는데 안 하고 그냥 저기다 맡겨서 그때부터 잠수부들을 모집합니다. 첫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가족분 대변인이 한번 어려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안산에서 합동 그 토론회를 하는데 나오셔서 하는 말이 첫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갔더니 어떤 작업도 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조 작업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 원조적으로 구조를 지원하고 배경이 왔을 때도 그 전문가들이 왔는데도 민간 잠수사들이 왔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배경이 상부가 이런 얘기합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족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모든 가족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게 구조에 맞는 책임자 같은 말입니다.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구조에서 뭘 한다고. 그것도 하루 맨날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구조시기가 된다는 소리가. 그러니 가족들이 참다 못해서 민간 잠수부들을 개인적으로 섭외해서 데리고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민간 잠수들이 모였는데도 그나마 다 투입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합니다. 구조를 못하게 만들어요. 원조적으로 구조를 지연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심이 처음 나오자 언딘이 발견한 걸로 해달라고까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배경은 언딘을 감싸게 바꿨습니다. 심지어 사모중공업이라고 목포에 있는 사모중공업이라는 이 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배를 보내줄게. 이 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깔아치면 조류가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세월호 옆에서 이게 받치고 있으면 훨씬 조류를 막아줄 거다. 좋은 아이디어죠. 참 좋은 아이디어. 맞습니다. 조류가 내려와서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 안쪽은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는 조류도 옆으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구조하는 장면을 보이죠. 아무 필요 없는 짓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헬기를 나는 입어보고 있으니까 미끄럼펴서 바다에 빠뜨리고 다 사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입니다. 호수지. 이 잔잔한 바다에 뭘 헬기를 씌워서 오자니까 그냥 미끄럼펴서 바다에 빠뜨리면 돼요. 이 옆에 있는 이 유리창마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깨고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천안함 때도 그랬습니다. 함수가 버젓이 떠 있는데도 가라앉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미국과 한미연합을 하면서 이 막강한 장비들이 있는데 일체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비들. 이 잠수부 사업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고 다음 이틀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현장을 갔습니다. 제가 그때 MBN에 출연해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하다가 패널이 세 사람이었어요. 하나가 가지고 갑자기 이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면서 대통령께서 현지에 경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저 장면 보는 내내 5분 동안 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마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통령이 지금 뭐하러 가는가?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그죠? 내 새끼가 저 바닷속에 있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약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와서 시차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브리핑 받나요? 보고서 받는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걸려있어. 차량 통제하느라고 구조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뭐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가 사회 평가를 했죠. 몇 사람 따른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배경을 해체하겠다고 해요. 배경 해체. 노예차하는 것이다. 그거 얘기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무허가를 철거해도 저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원인을 밝힙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사고의 원인을 밝히려면 배경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근데 해체하고 하는 건 원래 사고를 조사를 합니까? 곧 해체된 사람들이 무슨 협조를 하겠습니까? 배경은 해체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트가대로 새로 태어나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해체를 한다는 얘기는 증거인멸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가 이 선박을 반토막을 내고 토막토막 내서 그냥 전부 다 고초로 건지겠다는 거예요. 큰일 안 됩니다. 증거인멸입니다. 이 배가 당한 사안이 무엇인지는 선체가 고스란히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배 주변에 파이어가 나서 가운데 물을 뿜으면 바다 한가운데 여기만 덩그러니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 기술입니다. 세계 조선가족의 건설 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사할 때 파일 많은 거 보셨잖아요. 50m 파일을 뺑뺑이로 가면서 박으면은 가운데 물만 뽑으면은 바다 한가운데 세월을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배를 조사해야 돼요. 첫째는. 그 다음에는 이 배를 다시 띄워야 돼요. 다시 띄워서 이 배에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 때 배가 입으로 쓰러지는지, 쓰러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전복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전복되고 난 이후에 안에 에어포트에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생긴다면 그 안에 생명체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산소는 얼마 만에 희락해지는지, 모든 센서를 나와서 우리는 이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얼마만큼 견딜 수가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구조해서 올라올지까지 우리는 종합적인 테스트를 이 배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참사를 믿고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는 이 배를 다시 바다에 따라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가운데 펴놓고 옆에를 인공섬을 만들어서라도 박물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치의 아우슈비츠가 박물관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한 국가가 자민했을 때 얼마나 흉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아우슈비츠의 존재 가치입니다. 세월호가 보존돼야 되는 이유는 전 세계 역사상 이런 해난 사고가 없었습니다. 한 국가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선량 많은 사람들이 무대책하게 바로 연안에서 사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국가가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조하지 못한 사례는 전 세계 해난 사상 없습니다. 타이타닉처럼 수천 명이 사망을 했지만 수천 명이 사망하기 전에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재난입니다. 인재입니다.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정을 우리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과 함께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이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 그것을 구조해내는 과정, 모든 과정까지 몇 년이 걸리든 면밀하게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박물관에 다 전시를 하고
그게 필요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물한 태풍처럼 그냥 언론들, 조중동 언론들이 쓰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외국에는 이런 황당한 사건을 찾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원칙적인 사건을 찾아볼까? 우리가 이 과정을 그대로 소상하게 펼쳐내고 이 진실을 완전하게 밝혀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명 해난 사고에서의 인명 구조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겁니다. 제가 안산에서 토론을 할 때, 이제 일을 끝나고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할 때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희생자 가족 그 어머니가 그 고통을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아이를 잃은 그 슬픔에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다량으로 먹이고 있어요. 목숨을 끊으려고. 그리고 이제 카톡에다가 하나를 했습니다. 아가야, 네 곁으로 갈게.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그걸 보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같은 시간에 아빠는 또 다른 곳에서 목숨을 끊기 위한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슴아픕니까? 그리고 그날 가족분들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발 좀 견뎌달라. 제발 좀 견뎌주십시오.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견뎌주십시오. 그렇게 머지않아 다 만나게 됩니다. 이 46억 년 살아간다는 지구, 수백억 년 살아가는 우주, 이 안에서 우리 생명이라는 게 기껏 수십 년 살아요. 기껏 수십 년 사는 생명, 순간적으로 한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우리한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엄마, 내가 왜 죽어야 돼? 엄마, 내가 왜 나의 자켓을 입었는데 아무도 왜 나를 구해주지 않지? 왜 나의 자켓을 그렇게 안에 머물고 있으려고 하지? 왜 바깥에 사람들이 있는데 왜 비밀을 깨고 나를 구해주지 않지? 왜 배가 뒤집어지지? 이런 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 답변도 못하고 올라가서 아기 만났을 때, 아이들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엄마, 아빠 알고 오셨어요? 하고 뭐라고 그럴 겁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만 그 사고를 당하신 엄마, 아빠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그때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겠지요? 라는 믿음이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엄마, 아빠는 너를 잃고 비록 행복은 잃었지만 그런 보람된 것을 만들고 왔단다라고 같이 하시고 제가 천안함 조사를 해서 천안함 진실을 밝히는 기로 접어들고 온갖 거짓과 조작으로 전라남이 복침이라고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해야 될 우리 민족의 절반이 우리가 교통사고를 해놓고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만들어놓는 정권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험난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각오는 했지만 지금 4년째 재판을 받고 있고 좀 부채시 있어요. 부채시. 내가 좀 더 빨리 더 열심히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서 천안함은 조작이고 거짓말이고 이거 교통사고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더라면 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 바닷속에 빠진 46명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거기에 돈을 투입하고 모든 예산을 썼더라면 이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하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라고 조작질을 해놓고 나니까 때가 되면은 한미연합 훈련하느라고 엄청난 돈을 써댔대요. 그 아까운 돈을 어떤 돈입니까? 피 같은 혈세를 그 돈 어디에 써야 되는데요? 그런 사고를 막고 우리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아이들 들어대고 자살하는 부부가 왜 나옵니까? 자식이 있는데 자살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가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럽니다. 살기 힘들면 영생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안 하냐고. 절차도 까다롭고 힘들지만 더욱 힘은 내가 영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가 노력을 나누는 게 얼마나 비참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내 자식한테 부담을 더 주기 싫어서 엄청 끊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고 보물입니다. 그죠? 그럼 그 보배고 보물이 국민 한 사람이 왜 비참함을 느끼고 만들어야 하죠? 비 안 맞은 권리, 배 곱지 않은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비참함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해줘야 되고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걸 무슨 혜택을 베풀듯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천만에 났습니다. 거기에 써야 될 돈 가지고 어떻습니까?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22조 원 돈을 써주겠지 않습니까? 미친 짓이죠. 그래서 혜택을 응징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진작에 천안함이라는 사건을 진실을 밝혔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조했을 텐데, 작년에 제가 2012년 12월 달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대장에 암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치료를 하느라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 1년 동안 재판을 못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딜레이 된 재판까지도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 진실을 좀 더 빨리 밝혔더라면 이겁니다. 다른 건데, 천안함의 진실과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 나라의 조작과 왜곡과 거짓과 양치를 했던 그 정권은 향후 50년 동안 적극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실에 함께 들여다봐 주시고 또 그걸 널리 알려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세월호 자료뿐만 아니라 이 뒤에는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료까지 함께 있습니다. 부정선거까지는 2시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이 이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제가 복사를 해놨으니까 USB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복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